실사에 비해서 비용이 이제 점점 내려가고 그렇죠. 비용대로 빨라지죠. 예. 효율성도 높아지고. 처음에 활자를 만들 때는 수고가 많이 들지만 이게 뭐 100권, 200권, 300권 가면 점점 비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쇄물이 그때부터 가격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대중화된다. 네, 대중화되고 지식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문자가 이제 대량으로 네.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 하니까 그 생각나네. 그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서 책에 침 묻히지 네, 말라. 침 묻히면서 아니라 책 넘기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영화. 그 사람이 지식의 독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웃음 그거를 이제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읽은 사람은 다 죽이잖아요. 책장에다가 독을 이제 묻혀갖고 비소 타서 묻혀놔가지고. 네, 그래서 죽인. 저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갑자기. 그걸 딱 그 책을 읽으면서 네. 제가 이제 막 예전에 영화도 있어. 만화책을 많이 사서 모았는데 이거를 친구들 빌려주면 침을 묻혀갖고 넘기더라고요. 저는 그 장미를 읽으면서 그게 막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우베르토 에코가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아닐까. 책을 빌려줬더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침을 묻히지 말라는 교훈. 좋은 책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저희 20세기로 그럼 넘어갈게요. 대중들이 점점점 이제 지식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20세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대중매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디어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히틀러 시대하고도 긴밀하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라디오하고 텔레비전이죠. 20세기 초반, 20세기 이제 중반, 요 시기가 딱 되는데, 베를린 올림픽 같은 경우도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이제 생중계된 올림픽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요. 네. 히틀러가 영화적인 기록이 아니라 아예 TV로. 네, TV로 이제 생중계를 했어요. 베를린 올림픽을 처음으로. 그만큼 이 대중매체가 이제 급속하게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고. 그때가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 손기정 선수 그때 올림픽 그때고. 여기에다가 중요한 등장인물이 한 명이 이제 나옵니다. 괴벨스. 네. 나치의 선전장관. 이 사람이 아주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치의 선동 장관으로서 그걸 활용해서 통치, 지배를 이제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괴벨스를 이해하면 네. 청와대 홍보수석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뭐 그런 비슷한 지위겠죠. 아무래도. 홍보수석 겸 언론 담당관. 네, 최근접 히틀러를 담당했던 이제 이 사람인데 이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데 그걸 이제 지금 다 다루기는 불가능하니까 이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히틀러가 얼마나 이 대중매체를 정말 제대로 잘 활용을 했는지를 보여주면 이 당시에 그 기록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거의 예술의 형태로 이제 끌어올린 사람이 시대가 이제 바로 이 시대인데 그 레니 르펜스탈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영화 감독이 있었거든요. 히틀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영상으로 카메라로 찍어. 그다음에 영화를 만들고 히틀러의 이제 그 의지의 승리라고 하는 작품을 예전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밑에서 이제 처음으로 안각으로 이렇게 찍거든요. 그럼 히틀러의 모습이 되게 위대하게 이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아주 효과적인 형태로 대중매체를 활용을 한 거죠. 저도 그 영상물을 봤는데 네.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보고 와 이거 보면 진짜 사람들이 혹하기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점에서 봐도 굉장히 괜찮은 영상물이었어요. 그게 유명한 그 헐리우드 영화 스타워즈나 네. 그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도 그렇죠. 그 영화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 오마주한 부분들이 오마주들을 많이 했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국 군대가 딱 나오게 되면 거기 쫙 깔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게 권력에 이제 사용된 면은 있으나 그걸 만든 사람이 단순히 이제 그 목적뿐은 아니라 완성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네, 영화적 완성도나 네. 미적 완성도 네. 당시에 상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좋게 평가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자, 저희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쟁점이 있거든요. 대중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미디어, 매체 기능론과 매체 도구론에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재미있는 어떤 사건들이 하나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다들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히틀러의 패배가 거의 이제 눈앞에 막 닥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몰락이라고 하는 다운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제 그 히틀러의 마지막 며칠을 잘 보여주는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왜 히틀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었을까? 이게 매체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매체를
전달하는 내용들 그냥 다 수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가 이제 1940년. 예, 40년대 중반이죠. 아직 매체 이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정립이 이제 안 됐을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매체에 대한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당신은 그 독일은 거의 패망으로 가고 있는데 네. 독일 국민들은 정반대로 믿고 다 믿고 있었어. 히틀러가 이길 거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3제국이 이제 승리할 거라고.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국 전쟁 개전 당시에도 그 서울 시민들한테 국군이 잘 지켜줄 겁니다 하고 저기 이승만 다리를 끊었잖아. 얘기하고 다리 끊어버린 거. 네, 이미 그분은 대전에 계셨는데 그 당시 본인은 대전으로 네. 신속하게. 우리 런통령께서는 아주 그냥 신속하게 내려가고 계셨죠. 그리고 근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수반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를 아주 단언해서 해버리면 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피란을 안 간 사람들이 은근히 많대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저희 하는 얘기가 약간 좀 맥락이 좀 다른 건데 어쨌든 뭐 아니죠. 그 전쟁 상황이란 특수 상황도 있지만 사실 이게 매체적인 것도 있죠. 왜냐하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공식적 매체를 통해서 나오면 어느 정도는 믿고 가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광고도 거기다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더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독일 국민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랬고 뭐 국민들이 꼭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 영향력 때문에 그러니까 포인트를 영향력에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론은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매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러니까 수용자한테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그것은 바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이제 당시에 이제 이론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괴벨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하고 진실을 적절히 이제 섞은 다음에 그걸 사람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진실로 믿는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이제 선동의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적절히 섞는다는 적절히 거죠. 섞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과 팩트를 적절히 섞어보면 선동만 계속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까. 그렇죠. 이게 뻥이다. 이런 걸 알고 사실만 하면은 뭐 너무 진실한 정부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체 결정론이죠. 이제 후기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서구 사회에서 이제 매체에 대한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연구가 이제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사실상 매체 자체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등장한 게 20세기 초반이잖아요. 근데 전 신기한 게 괴벨스가 굉장히 뭐 천재적인 건지 이걸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잘 활용을 했죠? 이게 과거에 그런 선례도 별로 없었는데. 그전에도 약 파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요. 이제 약장수들이 사람들 다 깔아놓고 약 광고를 하잖아요. 이 어떤 효과가 있고 저런 효과가 있고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스케일이 이제 동네 장터 스케일이냐 아니면 국가적 스케일이냐 이런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괴벨스가 요즘 태어났으면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안 그래 이제 괴벨스에 대한 전기라든가 괴벨스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봤대, 히틀러가. 자기의 능력을. 아무도 자기의 능력을 알아봐주지 않았는데. 이게 뭐 선수가 그런 거죠. 봐야 되나? 히틀러가 날 찾아와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런 이제 사례들도 되게 많고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획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대중매체를 정치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고민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그 시기에 독일 사회의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해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거 가장 많이 쓰는 데는 그 스타트업 업계예요.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자기네 제품 같은 것들을 이게 내세우거나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좀 그런 효과들을 많이 좀 보고 마치 이 제품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건데 마치 쓸모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 물건에 관심 갖고 싶게 만들고 이런 기법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그 당시 나치도 초창기에는 지금 기준으로 뭐 벤처기업 같은 스케일이었으니까 얘도 이 사업을 키우려면 그런 좀 선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나치 집권은 독일 국민들이 뽑아준 거니까 당시 사회에서 봤을 때
이 참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거리 중에 하나였던 거죠. 미디어 이론뿐만 아니라 어떤 보면 통치 이론에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도. 자, 그래서 넘어가실까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후기에 이제 나왔던 이론이 이제 매체 결정론인 거죠. 사람은 주체적이지 못하다. 매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매체 결정론. 그 의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에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매체 도구론인 거죠. 그와 대비되는 개념들이. 당시의 이론들은 거의 다 이랬어요. 매체 영역이 너무 결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효과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대표적인 이론들이 이제 그런 거죠. 보면 피하 주사 이론. 그 이제 결정론이죠. 네, 결정론인 거죠. 강효과 이론이라고 보통 불리는 탄환 이론 이런 것들이죠.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 설명을 해주세요. 피하 주사와. 아니, 피하 주사는 어차피 사람들한테 송신자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제 피를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 근데 효과가 이제 확 나타나는 거죠. 총 쏘는 거면 똑같은 거고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은 거라고 그렇죠. 보면 되죠. 같은 의미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론들이 효과 이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예, 매체 수용자는 지극히 수동적이고 그렇죠. 받아들이기만 하는 네, 무비판적으로. 그 무비판적인 존재. 거의 이렇게 수용자를 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시켰다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 강효과 이론 같은 경우에. 연구 초기니까 아무래도. 예. 근데 그 매체를 이렇게 써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권력이 없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향력에 대해서 뭐 나한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는 얘기는 한 번쯤 이렇게 믿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게 그렇게 의심을 안 하는 경향이 크죠. 뭐 이거죠, 뭐 할머니들이 나라님이 하시는데 뭘 이렇게 반대를 비슷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매체인가? 매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체뿐만 아니라 그 전달하는 공신력을 갖고 있는 어떤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강효과 이론 비판하는 얘기를 보면 일단 전제가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다 동일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용자가 사실은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네. 상류층, 뭐 중산층, 하류층 다 다르니까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개개인 자기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이 강효과 이론이라는 거는 이들을 다 그냥 획일화시켜서 네. 그냥 동일한 그냥 매체 수용자라고 너무 단순화시켰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그냥 어떤 메시지를 주면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굉장히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그런 공격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비판을 이제 많이 받은 거죠. 여기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예. 오손 LG의 우주 전쟁. 우주 전쟁이에요? 화성 침공이에요. 화성 침공. 아니 비슷한 의미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한 거라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오손 LG가 라디오 드라마를 이제 만들었어요. 월드워 이제 원작도 있죠. 소설도 있는데 화성인이 침공한다. 사이렌 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막 비명 지르고 막 이제 하는 드라마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진짜 화성인이 침공한 줄 알았던 거예요. 캘리포니아 도로로 차를 몰고 막 나와갖고 도망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요과 이론이 더 힘을 받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사회가 좀 더 폐쇄적이고 네. 어떤 그런 청취하는 이쪽이 좀 더 그 닫혀 있는 곳에 있으면 좀 더 효과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아니면 다른 좀 정보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대한 힘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편집하셔도 되는데 그 세월호에서 네. 참사가 굉장히 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 선대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아무 대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의 매체는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폐쇄된 사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 다른 정보가 없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네. 아까 그 나치의 전쟁 상황이나 네. 우리나라에서 그 6.25 상황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나 난 그 유견 잘안 맞는 것 같아. 예? 유견 그 사례는 좀 다른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기에는 예.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세월호 때도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 굉장히 그 위기의 상황 이럴 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일한 매체에서 거기에 책임자가 어떤 얘기를 얘기할 때는 사실 거기에밖에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는 좋건 말건 거기에 대한 신빙성이 있건 없건 어쩔 수 없이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존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그 고등학생 희생자가 많았더니요.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생존자들 보면 일반인 생존자들 보면은 그 방송 안 믿고 그냥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은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좀 슬픈 얘기라 슬프죠. 네. 근데 저 같아도 저도 그때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저 상황이 있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그래, 맞아. 그것도 참 그랬을 근데 것 솔직히 나라면은 저기서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판 위로 올라가서 나는 뭐 저 방송 안 믿고 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냥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올라가자는 사람을 말리고 가만히 있으래잖아. 그게 비슷한 게 그 심리 이론에 있더라고요. 대구 지하철 그 참사에도 그렇죠. 그것도 비슷한데 그렇죠. 3명, 4명이서 모여서 같이 그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 한 명이 나와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건 이제 뭐 상황 심리 상황 심리와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만약에 이제 지하철 사건이 있었을 때도 뭐 불이 났는데 네.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사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하철 방송에서 별일 없으니까 그냥 대기하고 그렇게 계시라.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겠지. 알아서 저들이 하겠지. 나는 여기서 있으면 되겠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역사 안으로 계속 뭐 연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스스로 이렇게 현명하거나 이렇게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체의 영향력이 그 막 너무 뭐 그 기능적이다, 도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있어서 좀 그런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 큰 영향력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반대되는 이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매체 도구론이고 아까 좀 전에 비문학과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죠. 준쌤이 얘기했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로 전제하고 이론을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비판과 반박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선별적 노출 이론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사람의 문화나 심리나 자기의 지위나 사회 경제적인 어떤 차이에 따라서 동일한 메시지가 다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게 이 이제 매체 도구론, 선별적 노출 이론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보면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도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중심이 수용자한테 이제 주로 가게 되는 거죠. 전에는 송신자 중심이었는데 이 매체에 대한 연구가 이제 수용자 쪽으로 가게 되는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 원리가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송신자 중심으로만 결정론이라면 방송 만들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만들면은 이 수용자들은 그냥 수용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애를 쓰고 방송 프로그램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잖아요. 광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 띄우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건 그렇게 연구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호락호락하게 이 수신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독자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그 의미를 수용을 하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 매체가 갖고 있는 힘은 절대적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이제 거의 대부분은 다 동의하고 있는. 그게 이제 이 매체 이론을 바라보는 이제 이론적 흐름인 거죠. 저희가 이제 개념을 좀 달아야 되니까. 그래야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효과 이론하고 락효과 이론하고 이제 계속해서 서로 이제 치고받다가 지금은 어쨌든 수용자에 관련된 부분을 따져야 하지만 매체가 갖고 있는 힘은 절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수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온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배양 이론이 이제 대표적이죠. 애가 게임을 해서 이제 둘러댈 게 없으니까 사람을 찔렀어. 너 왜 그랬니? 라고 얘기하면 어디서 봤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매스미디어가 폭력을 붙인다. 어디서 봤어요라는 게 이제 뭐 영화랄지 영화나 폭력적인 영화랄지 뭐 이런 부분에서 봤다. 그거 보고 내가 모방 범죄를 일으켰다. 이게 다 이제 수용자에 대한 연구인 거죠. 뭐 침묵의 나선 이론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테지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생각을 잘 얘기를 안 하죠. 내 생각이 이제 저게 줄이구나.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구나. 내가 생각이 달라. 그럼 얘기를 잘 안 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대세 편승해서 그 대세에 그냥 따라갈 뿐이다. 예. 사실 내 의견은 좀 주체성을 많이 상실하는. 그렇죠. 근데 그 배양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영상 매체의 영향력이 한 개인에게 배양된다, 축적돼서 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표출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제일 대표적인 게 그 폭력 영화를 영향. 많이 보면 그러니까 폭력적인 영향. 그래서 어떤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 이게 폭력 영화에 많이 노출됐으니까 뭐 만화든 영화든 그래서 이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폭력 영화나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한다든지 그쵸.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논리잖아요. 네,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반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력성을